책의 그 관철 심상법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 그 부분가 뜻 12강에 보면 상상 심상법이라고 있어요. 224쪽. 224쪽을 펴보십시오. 거기 펴보시면 상상 심상법이랍니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이 상상이라는 건 뭐 영어로 imagination. 그렇죠? imagine이라는 동사의 그 명사가 imagination이거든요. 상상.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해리포터라든가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상상 심상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 이렇게 상상 심상법의 시가 한 보통 80편 정도가 이게 수록이 된다. 시집 하나에. 그러면 거기에서 한 최소한 한 5편 정도? 5편 정도는 상상 심상법의 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80편 정도를 기점을 했을 때 한 5편 정도 이렇게 상상 심상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얼마만큼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얼마만큼 상상하느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만든 그 J.K. 롤링 그분이 이혼하고 혼자 노트북 하나밖에 없었어요. 달랑 수중에. 근데 그 해리포터를 써가지고 뭐 엄청나죠. 그것에 대한 수익이 엄청나죠. 근데 해리포터라는 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 상상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고, 어서오세요. 선생님, 전화님, 강 목사님. 전화. 인간이 여기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앉으세요. 아니, 아니,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좀 줄게요.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여기 좀 중요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가 뭐 개라든가 호랑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상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건데 개나 호랑이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를 상상할 수 없죠. 개가 막 나는 갑자기 뭡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개가? 그 생각 못 하죠.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지금까지 224쪽을 보겠습니다. 224쪽이에요. 인칭, 은유 심상법, 묘사 심상법, 성찰 심상법, 관찰 심상법 다 공부를 했죠? 묘사 심상법 말놀이 기억나요? 묘사 심상법 말놀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말놀이. 말장난하는 시.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시. 언어 유희시라고 돼요. 그 묘사 심상법에 써놓으세요. 말놀이 시라고도 하고 두 번째. 묘사 심상법. 네, 묘사 심상법. 그러니까 묘사 심상법을 다른 말로 말놀이 시, 또 다른 말로 언어 유희 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뭐 앞에 있는 그 관찰 심상법 이런 거 다 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단락 224쪽에 그 밑에 있죠. 정호승 시인과 문정희 시인이 신춘문예 심사평에서 신춘문예는 현대시의 미래이기 때문에 신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남이 썼던 소재나 제목은 당선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목을 쓸 때
김소월이 이미 진달래꽃으로 완전히 빅히트를 쳤죠. 그렇지 않나요? 네. 김소월이 진달래꽃을 완전히 빅히트를 쳤어요. 근데 제목을 진달래꽃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달래꽃을 쓰려면 뭐 진달래꽃 말고 철쭉꽃이든 뭐 뭡니까 뭐 페랭이 꽃이든 다른 걸 쓰든가, 만약에 진달래꽃을 쓴다면 뭐 다른 어떤 뭐 분홍 원피스 입은 뭐 진달래라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바꿔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남이 쓴 제목을 또 쓰면 그게 좀 식상하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25쪽에 보면 이렇게 상상력을 이렇게 그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 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25쪽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자, 오늘은 상상력에 의한 심상법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다. 에디슨 나왔죠. 계란을 깔고 부화하려고 했다. 부화기를 발명해냈고,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살면 좋을까 상상을 해서 뭘 발견했어요? 전구. 그렇죠. 전구를 발견했죠. 필라멘트 뭐 이런 거 있고, 라이트 형제는 하늘 날아갈 수 없을까 상상해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햄버거라는 영국 사람을 실어 나를 목적으로 증기기관 버스를 만들었고, 얼굴을 물에 비춰보다가 거울을 발명했고, 늙기 전에 모습을 오래오래 남길 수 없을까 사진, 또 비디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는 개념이 소설. 이게 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이런 게 있었겠어요? 뭐 거울이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조선시대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회상하느냐 상상하느냐 써보세요. 회상하느냐. 이 VS라는 영어에서 이 벌서스의 줄임말인데, 영어로 VERSUS에서 벌서스, 이게 이제 뭐뭐때 뭐 이런 뜻이에요. 몇 대 몇 할 때 이 대인데 벌서스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VS라고 쓰는 거예요. VS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벌서스.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226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세 번째 줄 나오죠. 삶이 그대를 나오죠.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의 말이죠. 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유명한. 근데 그것은 격언이라는 거, 격언. 영어로 이제 맥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언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속담은 프라벌브라고 하죠. 속담 프라벌브. 이 격언은 맥심이라고 해요. 맥심. 여러분 그 커피 중에 그 맥심 커피라고 있잖아요. 이 격언이라는 뜻이에요. 맥심.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맥심이 뭐냐고 잘 몰라. 그죠? 맥심이 격언이라는 뜻이에요. 격언. 우리 중요한 말들 있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격언들. 하여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격언이나 명언을 말하지 않고도 가슴속에 살아왔다. 그 이유는 딱따구리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럼 딱따구리가 뭡니까? 이 나무가 있으면 계속해서 쪼는 거잖아요. 이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이 구멍을 새가 막 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새가 있으면 맞죠? 영어로 우드패커라고 해요. 우드패커. 우드가 나무고 이 팩이라는 단어가 쪼다는 뜻이에요. 쪼다. 나무를 쪼는 그 새, 우드패커. 딱따구리라고 그래요. 딱따구리. 그 영화에서 재밌는 게 공처가라고 있잖아요. 공처가. 이 두려울 공자 쓰잖아요. 공처가가 안에 첫자 쓰고,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실제로 우리 hen, 암탉이죠. 암탉. 팩트. 네. 암탉에게 쪼이는 남자. 팩트맨이죠. 이렇게 써요. 영어로. 하여튼 그래서 이 우드패커는 딱따구리입니다. 나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쪼는 새를 우드패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딱따구리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 잔소리 같은 말이 아니고 듣고 싶어서 찾아가야지 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라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누군가의 어떤 생각들을 막 건드리는 그런 시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다. 이런 얘기고, 시는 독자가 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세요. 시는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읽거나 이래야지 뭐 시가 여러분을 찾아가진 않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가 이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막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시가 나온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 226쪽의 마지막 단락 보면 예술가의 산물이다. 그렇죠? 상상력은 예술가의 산물이에요. 상상력. 여러분 그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 소설이 있었어요. 꿈의 백화점 이야기. 혹시 아세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거.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아, 제목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소설이에요. 저는 1권, 2권 다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꿈이야기예요, 꿈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이 꿈속에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물건을 사면서 그 백화점이 자기 꿈을 들어주는 뭐 이런 백화점인데, 이 달러구트란 말도 참 재밌지 않나요? 영어로 하면 달러굿이에요, 달러굿. 돈이면 좋아. 달러굿. 맞죠? 달러굿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애펠레이션을 갖고 있죠. 애펠레이션. 장명법, 명명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달러굿 꿈백화점 나중에 한번 줄거리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꿈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쓴 사람이, 그 여성인데, 부산대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온 여자분인데요. 이게 막 한 50세 뭐 이렇게 갔어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를 쓸 때 이런 상상력과 관련된 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서정시 뭐 이런 것만 쓰면 이게 좀 약간 뭐랄까 밋밋해 보이거든요. 계속 똑같은 걸 쓰면. 그래서 이런 상상시도 한 최소한 5편 정도는 시집에다가 넣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뒤에 넘겨보세요. 그 뒤에 넘겨보면 한명원의 조련사 K라는 시가 있어요. 있죠? 그 228쪽에 보면 한명원 조련사 K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나오지 않나요? 2012년 나오죠? 자, 여기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 에디슨 같은 사람이, 이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했잖아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할 때 몇 번의 실험을 했냐면 3,000번의 실험을 했다. 3,000번 실험을 무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 10번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이게 이산이 아닌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3,000번의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이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227쪽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입안에 송곳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2발로 걷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어 혼자 있을 때 4발로 걸어도 봤다. 야생은 그의 직업이 되었다. 조련은 가늘고 긴 권력이 되었다. 모든 권력은 손으로 옮겨갈 때 가벼워진다. 눈치를 보는 것들의 눈빛은 언제나 심장을 겨냥하는 법. 다만 두려운 것은 손에 들려있는 권력일 뿐이니까. 조련사 K라고 나오죠. 이 조련사 K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을 조련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마다 동물원을 순방을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이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K 얼굴에 구레 나룻이 생기고 몸에 털이 자라고 손톱이 길어졌다. 모든 모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다. 말 안 듣는 맹수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채찍을 휘두르며 맹수보다 더 맹수처럼 사나워져 갔다. 넘겨보세요. 얼마 전 야생의 모이가 철조망을 빠져나갔다. 그 후 K의 통장으로 감봉된 월급이 들어왔다. 자기 목을 조르는 조련사가, 여기 밑줄 치세요. 자기 목을 조르는 조련사. 밑줄 치세요. 이게 뭐냐? 자기 목을 조르는 조련사가 뭘까요? 부자로? 회사에 회사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에 털이 빠지고 손톱이 빠졌다. 조련으로 청춘을 보낸 K는 결국 야생을 놓치고 말았다. 새로운 조련사들이 들어오고 그들은 맹수들과 빨리 친해졌고 동경하던 야생은 저쪽에서 어슬렁거렸다. 이빨 빠진 맹수 한 마리가
다른 맹수 눈치를 보며 어슬렁거렸고 금빛 안가는 가을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얼마간 퇴직금의 조련을 받는 힘없는 맹수가 되었다. 시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어보면 상당히 좀 말들이 좀 독특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쓸 때 시 제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쓰면 되냐. 자, 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카페가 있어요. 카페. 근데 그냥 카페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냐. 새들의 카페.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새들의 카페.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볼게요. 이발소가 있어요. 이발소. 이발소가 있는데 바람의 이발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시 제목은 남들이 쓰지 않는 어떤 그 제목을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시 제목. 제가 이제 이 집의 시를 쓸 때 장미의 손 이렇게 썼거든요. 장미의 손. 1집은 식물교도 썼고 장미의 손이라고 하면 좀 독특하잖아요. 장미가 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의 제목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셔가지고 이런 제목이 없는 거 이런 걸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의 제목을 써야 되는데 뭐랄까요? 빨간 자두 뭐라든가 하여튼 빗소리라든가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 식상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뻔한 제목이니까 조금 남들이 쓰지 않은 특히 시집을 쓸 때는 남들이 쓰지 않는 걸 써야지. 이렇게 책이라는 게 그래요. 누워서 독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책은 누워서 독자에게 말을 건다라고. 제가 예전에 책을 2020년에 처음 책을 썼는데 그 출판사 대표님이 그러더라고. 누워서 책은 독자에게 말을 걸려면 어때야 돼요? 책의 제목이 독특하든가 이 사람이 유명하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어쨌든 다시 교재 218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두 개만 더 써볼게요. 뭐 모서리 사육법. 모서리를 이렇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모서리 사육법. 또 뒷굽의 조련법. 그도 뒷굽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이 얻으셔가지고 써보십시오. 자, 다시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 시는 한명원 시인의 나오죠. 201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이고요. 주목할 점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 관찰 심사법으로서의 관점. 사물 계속해서 옥절배이시고 관찰하죠. 한명원 시인은 이 시를 쓰기에 서울 대공을 수십 번이나 갔겠죠. 맹수를 기르는 조련사 K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맹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맹수의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습성을 가졌는지 이런 걸 지켜봐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죠. 조련사 K에게 맹수가 달려든다면, 만일 맹수가 우리에서 튀어나온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무서운 맹수를 대한다면, 조련사 K가 이런 직장에서 늙게 된다면, 그렇죠? 만약 이쁘죠. 조건을 걸고 계속해서 상상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맹수를 조련하다가 주눅이 들어 남자의 야생성을 상상해보고 결국 맹수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 K가 맹수들에게 길들여진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맹수를 조련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조련사에 길들여지겠어 안 들어지겠어요? 아,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무는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태국 이런 데 가보시면, 제가 태국 한 두 번 가봤는데 악어가 있어요. 악어 농장이 있어요. 가보시면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 가면 이제 그 사람이 막 악어 입에다가 막 머리도 넣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안 물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사육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아주 먹이거나 이렇게 했겠죠.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 악어들이 좀 노쇠한 악어들인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냐면 사람이 맹수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동묘지에 가서 사흘밤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가 거저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뭔가 시를 쓰려면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저자인 그 김순진 대표님 시인님은 이런 시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자네 구름을 몰아본 적이 있는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시 써보셨어요? 구름을 몰아본 적 있냐? 뭐 자동차를 몰아본 적, 자전거를 몰아본 적 이런 건 있어도 구름을 몰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걸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부한 표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벚꽃이 있어. 그럼 이 벚꽃은 갑자기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뭘 생각나? 팝콘 생각나죠? 4월달에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벚꽃 이꼴 팝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부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쓰지 않는 어떤 다른 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시 상당히 재밌는 시인데요. 200 뒤에 넘겨보세요. 30페이지에 카리부에로의 상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있죠? 뒤에 넘겨보시면 카리부에로의 상상. 자, 이거 보세요. 졸시가 이 작가의 시인데요. 자, 보세요. 그녀와 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한 해변을 걷고 있을 때 우연히 바닷가에서 작은 병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코르크 마개를 빼려 했으나 잘 빠지지 않았다. 자, 이것부터가 조금 상상력인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토바고로 실제로 이 작가는 여행을 안 갔어요. 상상을 쓴 거고 작은 병을 발견해서 코르크 마개를 빼려고 했는데 안 빠졌대요. 그러면 어때요? 뭔가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우리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네. 그래서 병을 깨뜨렸더니 기체가 나오면서 우리를 몽롱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느새 수백 년 전에 여왕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고 그 몽롱한 곳에서 수많은 말과 병사들을 이끌고 마을을 순찰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여자 병사를 시켜 나를 꿇어앉혔다. 가죽 헝겊으로 아랫도리를 두른 나는 그녀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시를 쓰는 사람이 옵니다. 내가 쓴 시 한 편 들려줬더니 여왕은 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술사 취급을 하였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육의 세계와 다른 영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왕은 나를 궁전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부하들로 넘쳐났으며 남자라고는 아무도 없는 금욕의 국가였다. 여왕은 내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고 성욕은 금욕의 대상이 아니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은 물질 요괴라면서 날마다 시를 지어 올렸죠. 차츰 여왕은 부하의 시들 하기 시작했고 시를 이해하게 되자 여기다 밑줄 좀 쳐보세요. 시를 이해하게 되자 만도린과 탱고의 춤 대신 시 읊는 소리가 궁전에 넘쳐났다. 이해 났어요?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상상력이지. 마지막 연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는 그녀의 왕국을 넘겨받아 금은보화나 총칼이 필요 없고 시를 읊는 사람들의 숫자나 완성도에 따라 영토가 확장되거나 줄어드는 뭐의 제국을 건설했어요? 시의 제국 건설했죠? 지금도 시나라 어린이들은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 것처럼 시인이 되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꿈이며 밥 먹기 전 시를 읊으면 반찬 없이도 밥이 맛있거나 힘이 세진다고 믿는다. 어때요? 상상이 대단하죠? 이렇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어떤 외국의 장소를 가서 작은 병을 발견했고 코르크 마개를 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상력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시를 쓸 때 이런 시를 몇 편 집어넣으면 시가 되게 좀 뭐랄까요 멋있어집니다. 멋있어지니까 그런 시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 뒤에도 뭐 여러 시들이 있는데 뭐 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작가의 상상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시를 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보면 우리 다 할 수는 없고 그 233쪽에 마지막에 있는 시가 있어요. 234쪽 넘기면 졸시 귀신님 고맙습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귀신님 고맙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귀신님 고맙습니다. 뭔 소리 뭔가? 자 보세요. 종로 3가역 233쪽입니다. 아랫부분 죽음을 향해 연암은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에 큰 광장이 나왔어요. 죽은 사람들과 죽을 사람들,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어때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죽을 사람들이 있는 거고 맞죠?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또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정말 몸이 아파. 나는 참기 힘들어. 또 죽고 싶은 사람들도 죽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니까
죽은 사람 여러 명이 천장과 벽이 되어 반긴다. 5호선으로 통과하는 길엔 단군 앙금 시절 귀신과 백제 원조왕 시절 귀신, 임진왜란 때 귀신과 6.25 동란 때 귀신들이 무협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죠. 양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그 귀신의 이야기도 막 쓸 수 있다는 거 시의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방화행 전동차가 붙죠. 여러분 그 지하철역 중에 방화역이라는 게 있어요. 방화역이 뭐냐 했더니 뭐 불 지르는 방자가 아니고요. 방화가 불 지른다는 게 이 꽃다울 방자에 그 꽃화자예요. 꽃화자. 방화라는 게. 그러니까 그 방화역에 가면 꽃들이 막 이렇게 방실방실 피어 있는 역이라는 뜻이에요. 잘 모르셨죠? 방화역 지하철 5호선의 방화역. 하여튼 이 방화행 전동차가 도착하니 한 걸음 물러서 달라는 방송을 한다. 사람들은 달려오는 죽음을 향해 덤벼들고 죽음의 문이 열리자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으로 섰던 줄을 무너뜨리고 들어간다. 죽은 사람들이 선반과 기둥으로 매달려 있고 몇은 의자가 되어 엎드려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자꾸 흔들렸으나 그 사람 흔들리지 않고 갈비뼈만 남아 선반으로 누워있다. 어린 귀신 장난하는지 빈손잡이가 몇 개가 흔들린다. 전동차 귀신들의 허락 없이 어둠을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다. 날마다 귀신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천정을 들거나 계단 받치기에 바쁘다.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영의 세계로 이렇게 보면 그런 그 존재들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청이 환생하다라는 시도 있어요. 거기 237쪽에 보면 졸시 심청이 환생하다 했죠.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시도 있어요. 그럼 한번 이거 볼까요? 여러분 백령도 가보셨어요? 백령도에 가면 거기 심청과 관련된 곳이 있어요. 백령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백령도에서 이제 심청이 인당수에 떨어지잖아요. 자, 백령도 콩돌 해수욕장 235쪽 마지막 한 남자 콩돌 하나를 주워들었다. 그러니까 아주 콩돌은 조그만한 그런 돌이겠죠. 1000년 만에 그녀가 세상에 오르는 순간이다. 여러 남자들 콩돌을 부비고 있다. 자, 콩돌을 집어들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 심청을 생각하는 거지. 맞죠?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제물로 쓸 처녀를 사러 왔나 보다. 경비 몰래 주머니에 몇 알 집어넣고 배에 올랐다. 이젠 팔려가는구나. 그녀는 자조했다. 자조라는 건 스스로를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자조적이다는 말 많이 쓰죠.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장사꾼 그녀의 몸값을 해량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 줄까? 예측이라고 요즘 말로 한다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며 딸아이가 가져갔다. 시중들 용궁의 시녀인 모양이다. 선인장 화분위에 올려놓았다. 용왕님 앞 그녀의 자리는 가시방석 같다.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뭡니까? 백령도에 가서 콩돌 하나를 들면서 옛날을 떠올려. 이것도 상상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 상상시는 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저번 토요일 날 그 문학계 이호성 문학관에 좀 다녀왔는데 이호성 문학관 거기에 가면 달빛 축제 거리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시를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시적인 상상력을 또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이호석이 있다. 근데 호석이 원두를 갈고 있다. 원두를 갈고 있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호석에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와 뭐 메밀 국수를 먹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원두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커피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을 상상력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효석이 입장이 되어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쓰고 그 커피 원두 커피가 원고지를 에워싸고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라는 건 하여튼 여러 가지 상상력들을 가지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거미에 관한 몇 가지 상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보셨죠? 거미에 관한. 거미는 전생에 무사했을 것이다. 237쪽입니다. 무시무시한 검을 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드는 포효가 들리는 듯하다. 거미는 전생에 뭐예요? 호랑이였을 것이다. 하늘 날 듯 집채 같은 바위를 뛰어넘으며 노르며 멧돼지를 사냥했을 것이다. 제 몸에 호랑이 무늬를 새긴 걸 보면 안다. 거미는 전생에 목수였을 것이다. 또 서커스 단원이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쓰죠. 거미를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전생에 뭐 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가 참 재밌는데 238쪽 보세요. 이 두 줄이 전 압권인 것 같아요. 이 시에. 자, 뭐라고 나왔어요? 나도 글 하나 써서 덫을 놓고 독자를 기다리는 중이다. 글을 하나 써서 덫을 놓고 독자를 기다리는데 어쩌면 나는 전생에 한 마리 거미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거미 아니에요? 누구나 거미죠. 내가 글 하나 써놓고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 올려놓고 관종이란 말 쓰지 않나요? 아, 이 사람 이거 몇 사람이 읽을까? 이게 다 거미라는 거, 거미. 내가 덫을 쳐놓고 그 사람 이걸 누가 읽을까를 보는 거. 이것도 거미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시를 쓰실 때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걸 다 하진 않았지만 상상시가 어떤 시인지는 좀 감을 잡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시를 써보시면 시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